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샵의 어싱크와 어웨이트 문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비동기 작업을 마치 동기 코드처럼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읽히게 만들어주는 핵심 문법이죠. 콜백 지옥을 동기 코드처럼 풀어내는 방법, 반환형 5종의 선택 기준, 그리고 IO 바운드와 CPU 바운드 작업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다 보면 서버에서 유저 정보를 받아오고 그 정보로 인벤토리를 조회하고 아이콘 텍스처를 다운로드한 뒤 캐시에 저장하는 흐름은 정말 흔합니다. 이 모든 단계가 네트워크를 타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를 막을 수는 없죠. 어싱크와 어웨이트가 없던 시절에는 이 흐름을 콜백으로 표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보세요. 네 번째 줄의 게유저 콜백 안에서 다시 게시인벤토리를 부르고 그 안에서 다운로드 아이콘, 또 그 안에서 세이브를 부르고 있습니다. 콜백이 4단계만 쌓여도 들여쓰기가 화면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예외가 어디서 터졌는지 추적하기도 어렵고 트라이 캐치 한 번으로 전체 흐름을 감쌀 수도 없습니다. 함수가 어디서 끝나는지조차 한눈에 보이지 않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것이 어싱크와 어웨이트입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용 문법과 반환형 규칙, 실전 패턴에 집중합니다. 컴파일러가 만드는 상태 머신의 내부 구조와 컨피규어 어웨이트,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의 깊은 동작 원리는 앞 주제인 태스크와 태스크 제네릭 편에서 이미 다뤘으니 이번에는 사용법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어싱크와 어웨이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우체국 등기 신청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어싱크는 메서드 앞에 붙어서 이 안에서 어웨이트를 쓰겠다는 신호를 컴파일러에게 전달하는 한정자입니다. 어싱크 자체가 메서드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키는 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죠. 어웨이트는 태스크 같은 어웨이터블 객체 앞에 붙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메서드의 실행을 멈추되 호출자에게 제어권을 즉시 돌려주는 연산자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멈췄던 그 줄 다음부터 자동으로 이어 실행됩니다. 핵심은 단어가 주는 인상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어웨이트는 기다린다가 아니라 기다릴 일을 예약하고 즉시 자리를 비운다예요. 작업이 끝나면 시스템이 알아서 우리를 다시 호출해주죠. 그림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왼쪽은 동기 호출, 즉 리절트나 웨이트를 쓰는 경우입니다. 창구 앞에 줄 서서 끝날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는 것과 같죠. 스레드 한 개를 작업 동안 통째로 점유하기 때문에 UI 스레드라면 화면이 멈추고 서버라면 스레드 풀이 고갈됩니다. 오른쪽은 어싱크와 어웨이트입니다. 우체국에 등기를 접수하고 알림 문자만 신청한 뒤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호출자 스레드는 제어권을 양보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다음 줄을 이어서 실행합니다. IO, 대기 동안 스레드 점유가 없으니 UI도 멈추지 않고 처리량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사용 형태를 코드로 보겠습니다. 단순한 HTML 다운로드 메서드인데 한 줄짜리지만 약속이 빼곡합니다. 9번째 줄을 보세요. 어싱크 한정자가 붙은 메서드 시그니처입니다. 반환형은 태스크의 스트링 제네릭이고 메서드 이름 끝에 어싱크 전미사가 붙어있죠. 이 어싱크 전미사는 호출자 입장에서 이건 비동기니까 어웨이트를 붙여야 해를 즉시 알아챌 수 있게 해주는 명령 규약입니다. 11번째 줄에서 await client.get string 어싱크로 응답을 받습니다. await가 끝나면 결과인 스트링이 HTML 변수에 들어가죠. 12번째 줄에서 트림 한 결과를 리턴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태스크의 스트링 제네릭으로 감싸줍니다. 본문은 스트링을 리턴했지만 시그니처는 태스크의 스트링 제네릭이라는 게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 메서드를 컴파일하고 IA를 확인하면 우리가 작성한 한 줄짜리 메서드는 사실상 사라지고 컴파일러가 만든 자동 생성 코드가 그 자리를 대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성한 get async 메서드의 실제 IL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어싱크 스테이트 머신 어트리뷰트, 즉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붙인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는 get async d 밑줄 1이라는 상태 머신 구조체를 지역 변수로 선언합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async 태스크 메서드 빌더, 즉 비동기 빌더를 생성하고 12번째 줄에서 우리가 넘긴 URL 인자를 상태, 머신의 필드에 저장합니다. 메서드 인자조차 상태 머신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어서 19번째 줄에서 빌더의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해 상태 머신을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22번째 줄에서 빌더로부터 태스크를 꺼내 호출자에게 반환하죠. 보시다시피 우리가 적은 비즈니스 로직, html await client.get string async 같은 줄은이 본체에 없습니다. 그 코드는 다음 화면에서 보실 move next 메서드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적은 한 줄 html await client.get string async URL, 이 컴파일러가 만든 move next 안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핵심만 보겠습니다.
6번째 줄에서 getAwaiter를 호출해 awaiter를 얻고 8번째 줄에서 is completed 검사로 작업이 이미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끝났으면 바로 결과를 꺼내고 끝나지 않았으면 11번째 줄에 await unsafe on completed로 콜백을 등록한 뒤 12번째 줄에 leave 명령으로 메서드를 빠져나갑니다. 이때 호출자 스레드는 자유로워지죠. 작업이 끝나면 시스템이 다시 들어와서 15번째 줄에 getResult로 스트링 결과를 꺼내고 우리가 적은 트림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await가 기다림이 아니라 콜백 등록 후 자리 비움이라는 비유가 정확한 것입니다. 상태 머신의 모든 상태 전이와 moveNext의 자세한 분기 구조는 앞 주제 태스크 편에서 이미 분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만 활용해서 사용 문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어싱크 메서드의 반환형으로 넘어갑니다. 반환형에는 엄격한 제약이 있는데요. await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awaitable이거나 이벤트 시스템이 요구하는 void여야 합니다. 표에 정리된 것처럼 5종이 있습니다. 태스크는 결과값 없는 비동기 작업, 동기의 void와 짝입니다. 태스크의 tGeneric은 결과값이 있는 비동기 작업으로 가장 흔한 형태죠. valueTask와 valueTask의 tGeneric은 동기 완료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사용해서 힙 할당을 회피하는 값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void는 이벤트 핸들러 한정이고 그 외에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await도 불가능하고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반환형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흐름도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결과값이 있는지 묻습니다. 없으면 이벤트 핸들러인지를 다시 묻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어싱크 보이드를 쓰지만 일반 메서드라면 태스크를 사용합니다. 결과값이 있다면 동기 완료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묻습니다. 합에 쓰이고 캐시 적중처럼 동기로 끝나는 경우가 잦다면 valueTask의 tGeneric으로 힙 할당을 회피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태스크의 tGeneric이 기본값이고 가장 흔한 선택입니다. 핵심은 기본값이 태스크와 태스크의 tGeneric이라는 점이고 valueTask는 측정해보고 도입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코드로 4종을 한 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7번째 줄, 첫 번째는 태스크입니다. 결과값이 없는 save async 메서드인데 9번째 줄에서 file.write all text async를 await만 하고 return 키워드 자체를 쓰지 않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14번째 줄, 두 번째는 태스크의 int generic입니다. countlines async는 줄수를 세서 int를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본문에서 정수 길이 값을 리턴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태스크의 int generic으로 감싸주죠. 이어서 22번째 줄, 세 번째는 valueTask의 string generic입니다. read cached async는 캐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5번째 줄을 보세요. 캐시가 있으면 newValueTask로 캐시 값을 즉시 감싸서 반환하고 없으면 26번째 줄처럼 비동기 로드 어싱크를 valueTask로 감싸 반환하죠. 캐시 적중 경로에서 힙 할당이 0이라는 게 valueTask의 핵심 이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async void입니다. 35번째와 36번째 줄에 주석으로만 남겨두었습니다. 온버튼 클릭 같은 이벤트 핸들러에서만 사용하고 일반 메서드에서는 절대 금지이기 때문이죠. 각 반환형은 자신만의 빌더를 가지고 있어서 컴파일러가 반환형에 맞는 빌더로 상태 머신을 구동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어떤 시그니처를 고르는가 뿐이고 기본은 태스크와 태스크의 tGeneric입니다. 태스크의 tGeneric과 valueTask의 tGeneric의 정확한 트레이드오프, 다외 await 금지, 풀링 같은 디테일은 다음 주제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번에는 기본은 태스크와 태스크의 tGeneric, 핫패스에서만 측정 후 valueTask 도입,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async void가 일반 메서드에서 왜 그렇게 위험한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완료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반환형이 void니까 await할 대상이 없어서 호출자는 그 비동기 메서드가 끝났는지조차 알 수 없죠. 둘째, 예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async void 안에서 발생한 예외는 호출자의 try catch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대신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에 즉시 던져져서 보통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됩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두배들의 어싱크가 async void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7번째 줄에서 invalid operation, exception, 즉 잘못된 작업 예외를 던지죠. 그런데 14번째 줄을 보면 호출자 쪽에서는 두배들리 어싱크에 태스크가 없어 await가 불가능합니다. 그저 호출만 하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7번째 줄에 캐치 블록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19번째 줄 주석처럼 도달 불가입니다. 예외는 트라이 캐치를 우회해서 전역으로 튀어오르고 보통 프로세스가 죽죠. 이벤트 핸들러는 시그니처가 보이드를 강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태스크 또는 태스크의 tGeneric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서
어떤 호출 앞에 await를 붙일지를 두 가지 큰 패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OBound입니다. 네트워크 요청, 파일 입출력, DB 쿼리 같은 작업은 대부분의 시간을 결과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데 씁니다. CPU가 연산하는 시간은 거의 없죠. 이런 호출은 라이브러리 쪽에서 이미 비동기 버전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싱크 점이사가 붙은 쪽을 await만 해주면 됩니다. before와 after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before는 getString 어싱크에 점 리절트를 붙여서 동기로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스레드가 통째로 블로킹됩니다. 반면 10번째 줄에서 시작하는 after는 메서드 시그니처에 어싱크와 태스크의 스트링 제네릭이 붙어 있고 13번째 줄에서 await client.getString 어싱크로 외부에 위임만 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스레드 점유가 없죠. 같은 getString 어싱크 API를 부르는데 점 리절트냐 await냐에 따라 스레드 점유 모델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before의 IL이 얼마나 단순한지 보세요. 6번째 줄에서 getString 어싱크를 부르고 7번째 줄에서 점 리절트, 즉 get 밑줄 리절트를 한 방으로 호출합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이 IL 한 줄은 응답이 올 때까지 스레드를 통째로 멈춘다는 뜻입니다. UI 스레드에서 호출하면 화면이 얼어붙고 ASP.NET 스레드풀에서 호출하면 스레드풀이 고갈됩니다. 반면 애프터는 앞서 본 것처럼 상태 머신과 콜백 등록 코드로 변환되어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스레드를 풀어줍니다. 같은 비동기 API를 부르는데 IL 한 줄을 잘못 쓰면 동작 모델 자체가 뒤집히는 것이죠. 두 번째 패턴은 CPU 바운드입니다. IO와 정반대로 CPU 자원을 길게 점유하는 작업이죠. 이미지 디코딩, 복잡한 게임 로직 시뮬레이션, 대량 데이터 변환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작업은 await를 붙일 비동기 API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 스레드에서 CPU가 돌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직접 하면 화면이 얼어붙기 때문에 task.run으로 스레드풀에 일을 넘긴 뒤 그 태스크를 await하는 패턴을 씁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의 런싱크가 before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컴퓨터를 그냥 호출하면 호출 스레드에서 CPU가 100% 돕니다. 만약 UI 스레드에서 부르면 그동안 화면도 이벤트 처리도 모두 정지됩니다. 10번째 줄의 run 어싱크가 after입니다. 12번째 줄을 보세요. task.run에 람다로 컴퓨터를 감싸 스레드풀에 던지고 그 결과를 await합니다. 호출자 스레드는 작업을 다른 스레드에 넘기고 즉시 풀려나죠. CPU 작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리절트의 결과를 받습니다. run 어싱크의 IL을 보면 핵심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줄에서 람다 본문을 함수 포인터로 만들고 다섯 번째 줄에서 task.run을 호출해 스레드풀에 작업을 던집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await를 얻은 뒤 10번째 줄에서 await unsafe on completed로 콜백을 등록합니다. 핵심은 await task.run도 IL 레벨에서는 일반 await의 표준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스레드에 일을 던지고 호출자에게 즉시 제어권을 반환하고 끝나면 다음 줄을 이어서 실행하죠. IO바운드와 차이는 단 하나, 누가 그 작업을 처리하는가입니다.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O바운드는 OS, 네트워크 카드, 디스크 컨트롤러가 작업을 처리하고 호출자 스레드는 자유롭습니다. CPU 바운드는 스레드풀의 다른 스레드가 작업을 처리하고 마찬가지로 호출자 스레드는 자유롭죠. 두 패턴 모두 호출자 스레드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누가 그 무거운 일을 대신 해주느냐만 다르죠. 유니티 사용자는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합니다. 유니티의 트랜스폼, 게임 오브젝트, 대부분의 유니티 엔진 API는 메인 스레드에서만 호출해야 합니다. task.run 안에서 트랜스폼 위치를 바꾸려고 하면 예외가 터집니다. 따라서 유니티에서 task.run으로 보낼 수 있는 일은 순수 시잡 계산, 즉 파싱, 압축, 게임, 로직 시뮬레이션 같은 작업으로 한정됩니다. 코르틴이나 유니태스크의 스위치 투 메인 스레드 같은 메인 스레드 복귀 패턴을 함께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전 규칙입니다. .NET BCL과 잘 만든 외부 라이브러리는 동일 작업에 대해 동기 버전과 비동기 버전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동기 버전에는 반드시 어싱크 점미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규칙은 단순합니다. 어싱크 메서드 안에서 같은 작업의 동기 버전과 비동기 버전이 모두 보이면 무조건 어싱크가 붙은 쪽을 await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짝들입니다. file.read all text, 대 read all text, 어싱크, http client.send 대 send 어싱크, SQL 커맨드의 execute reader 대 execute reader 어싱크, stream.read 대 read 어싱크, 모두 같은 일을 하는 동기와
비동기 한 쌍이고 비동기 쪽 끝에 어싱크가 붙어 있죠. 이 규칙은 한 문장으로 외워도 됩니다. 어싱크 메서드 안에서 동기와 비동기가 모두 보이면 무조건 어싱크가 붙은 쪽을 어웨이트한다. 이유는 앞서 본 IL 비교 그대로입니다. 비동기 버전을 어웨이트로 호출하면 호출 스레드가 풀려나가지만 동기 버전을 그대로 호출하면 그 스레드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통째로 점유됩니다. 코드로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두 번째 줄, 메서드 시그니처는 어싱크지만 네 번째 줄에서 file.read all text, 즉 동기 API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싱크를 붙인 의미가 사라지고 호출 스레드가 그대로 블로킹되죠. 반면 아홉 번째 줄에서 시작하는 정상 버전은 11번째 줄에서 file.read all text 어싱크를 어웨이트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읽지만 스레드 점유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라이브러리에 어싱크 버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동기를 쓰지만 어싱크가 있는데 동기 버전을 쓰는 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점 리절트나 점 웨이트로 비동기를 동기 흐름에 끼워 넣는 패턴입니다. 비동기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를 만들었는데 호출하는 쪽이 동기 메서드라서 어웨이트를 못 붙이는 상황이 종종 생기죠. 가장 흔한 잘못된 해결책이 점 리절트나 점 웨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UI 스레드나 ASP.NET 컨텍스트에서 데드락을 일으킵니다. 코드로 데드락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로드 싱크는 동기 메서드인데 네 번째 줄에서 로드 어싱크에 점 리절트를 붙여서 자기 자신, 즉 UI 스레드를 블로킹합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 줄의 어웨이트가 끝나면 열 번째 줄의 트림은 원래 호출 스레드, 즉 UI 스레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UI 스레드는 점 리절트 때문에 막혀있죠. 서로 무한대기. 데드락입니다. 14번째 줄처럼 로드 어싱크, 이를 어싱크 태스크로 선언하고 어웨이트로 받는 게 본질적인 해결입니다. 어디선가 동기로 끊는 순간 비동기의 이점이 사라지고 데드락 위험이 생기니 어싱크를 끝까지 일관되게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반환된 태스크를 무시하는 파이어 앤드 포겟 패턴입니다. 태스크를 받아놓고 어웨이트도 안하고 변수에도 담지 않으면 그 작업은 백그라운드에서 흘러갑니다. 예외가 터져도 알 길이 없죠. 컴파일러가 CS 4014 경고를 띄우긴 하지만 무시되기 십상입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어싱크 태스크를 반환하는 세이브즈 어싱크인데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에서 db.write 어싱크와 log.write 어싱크의 어웨이트를 빼먹었습니다. 메서드는 두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반환되고 그 사이에 예외가 터지면 사라집니다. 열 번째 줄의 세이브유즈 어싱크 2가 정상 형태입니다. 12번째 줄처럼 모든 태스크에 반드시 어웨이트를 붙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웨이트를 빼먹은 것은 버그입니다. 정말 파이어 앤드 포겟이 의도라면 언더스코어 등으로 명시하고 내부에서 트라이 캐치로 예외를 잡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어싱크 보이드 남용입니다. 이벤트 핸들러는 시그니처상 어쩔 수 없이 어싱크 보이드지만 그 메서드를 일반 메서드처럼 다른 곳에서 호출하면 안 됩니다. 한번 그렇게 시작하면 추적, 불가, 예외 손실 같은 모든 문제가 따라옵니다. 잘못된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의 온버튼 클릭은 이벤트 시그니처상 어싱크 보이드입니다. 여기까지는 OK입니다. 문제는 아홉 번째 줄의 리트라이얼에서 발생합니다. 12번째와 13번째 줄에서 온버튼 클릭을 일반 메서드처럼 두 번 호출했죠. 14번째 줄 주석처럼 두 번 모두 끝났는지 알 수 없고 실패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어싱크 보이드 핸들러는 호출 즉시 반환되기 때문에 호출자가 완료를 기다릴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올바른 패턴은 굿 핸들러입니다. 21번째 줄에서 실제 로직은 두썸싱어 싱크, 즉 태스크를 반환하는 메서드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24번째 줄의 온버튼 클릭은 진짜 한 줄짜리 어댑터입니다. 26번째 줄에서 트라이 캐치로 예외를 직접 잡아 쇼 에러로 처리하죠. 그리고 30번째 줄에는 리트라이 어러 싱크처럼 재사용이 필요하면 태스크 반환 메서드를 만들어둡니다. 32번째와 33번째 줄을 보세요. 리트라이 어러 싱크 본문은 어웨이트 두썸싱어 싱크 두 줄로 끝납니다. 어싱크 보이드가 아니라 태스크 반환 메서드라서 호출자는 어웨이트로 완료를 기다릴 수 있고 예외도 정상적으로 전파됩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어싱크 보이드는 이벤트 핸들러의 어댑터 한 줄짜리에서만 쓰고 실제 로직은 태스크 반환 메서드에서 작성합니다. 유니티 모바일에서의 추가 함정도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여섯 번째 줄에서 태스크.run으로 스레드 풀 작업을 시작했는데 여덟 번째 줄에서 transform.position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메인 스레드가 아닌 곳에서 유니티 엔진 API를 호출했으니 예외가 터집니다. 둘째, 13번째 줄의 업데이트가 매 프레임 호출되는데 15번째 줄에서 패치 옵셔널 싱크에 어웨이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매 프레임 파이어 앤드 포겟이 발생해 태스크 누수와 예외 손실이 누적됩니다.
올바른 유니티 패턴은 이렇습니다. 6번째 줄에서 다운로드 어싱크를 어웨이트에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건 I/O 바운드이므로 그대로 어웨이트 하면 됩니다. 7번째 줄에서는 무거운 파싱 작업을 task.run으로 스레드 풀에 던지는데 헤비파스는 순수 C# 계산이라 메인 스레드 외에 실행해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9번째 줄을 보세요. 어웨이트가 완료된 뒤이므로 다시 메인 스레드로 복귀해 있고 여기서 트랜스폼 포지션을 안전하게 건드릴 수 있습니다. 유니티 모바일에서는 태스크 한번 생성해도 힙 할당과 GC 부담이 따르니 매 프레임 어싱크 호출이 발생하는 핫패스에서는 유니태스크, 즉 사이샵의 GC0 비동기 라이브러리 도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싱크와 어웨이트는 C# 5.0.net 4.5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때 반환형은 void, 태스크의 t 제네릭이었죠. C# 7.0과 .net 4.7부터 밸류 태스크의 t 제네릭이 도입돼 동기 완료가 잦은 비동기 메서드의 힙 할당을 회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C# 7.1에서는 어싱크 메인, 즉 콘솔 앱 진입점에서도 어싱크를 허용하게 됐고요. C# 8.0에서는 iOsync enumerable의 t 제네릭과 await 포이트로 비동기 스트림이 추가됐습니다. 결과를 여러 번 산출하는 비동기 시퀀스 표현이 가능해진 것이죠. C# 9.0 이후로는 컴파일러 최적화 위주이고 사용자 코드 시그니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코드로 버전별 모양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C# 5.0 첫 등장 시 모양인데 어싱크 태스크의 인트 제네릭으로 카운터 싱크 v5를 선언하고 6번째 줄에서 리더리드라인 어싱크를 어웨이트로 반복하며 줄수를 셉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11번째 줄은 C# 7.0 이후 추가된 밸류 태스크 패턴입니다. 14번째 줄을 보세요. 캐시의 값이 있으면 new 밸류 태스크로 즉시 감사 반환하면서 힙 할당이 0이 됩니다. 이어서 19번째 줄은 C# 7.1의 어싱크 메인입니다. 콘솔 앱 진입점이 어싱크 태스크의 인트 제네릭이 될 수 있게 됐죠. 21번째 줄에서 어웨이트로 시작 작업을 기다린 뒤 정상 종료 코드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번째 줄은 C# 8.0의 비동기 스트림입니다. iOsync enumerable의 스트링 제네릭으로 메서드를 선언했고 30번째 줄에 어웨이트로 한 줄씩 비동기로 읽어드리는 모양이죠. 그리고 31번째 줄을 보세요. 일드 리턴으로 한 줄씩 결과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출자는 어웨이트 포이치로 비동기 시퀀스를 한 번에 한 항목씩 달아 처리할 수 있죠. 신입 개발자 단계에서는 C# 5.0 기본 모양인 어싱크 태스크와 어싱크 태스크의 t 제네릭만 손에 익혀도 충분합니다. 밸류 태스크와 iOsync enumerable은 측정과 필요성 판단 후 도입하는 도구이니까요. 오늘 다룬 패턴들만 익혀도 99%의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